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욕을 먹어도 신경 쓰지 않는 사고방식입니다. 저자는 호리 모토코, 출판사는 파인북입니다. 바로 본문을 보겠습니다. 친구와 만났을 때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해봅시다. 근사하다. 근데 넌 키가 작아서 저런 롱드레스는 안 어울릴 거야. 사실을 말했을 뿐 비난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키워드는 받아들이기입니다. 키가 몇 센치인지 나타내는 수치는 항상 똑같습니다. 키는 학교 보건실에서 측정해도 병원 진료실에서 측정해도 약간의 오차가 있을지언정 거의 동일합니다. 전 세계 어디서나 국제 기준에 따라 1cm 길이가 정해져 있기 때문이죠. 단위가 피트나 인치로 바뀌어도 미국의 A씨가 본 수치와 영국의 B씨가 본 수치는 같습니다. 이처럼 누가 봐도 변하지 않는 것을 사실이라고 부릅시다. 여기에서는 키라는 수치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사실과 작은 키의 콤플렉스를 느끼는 일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당신이 키가 작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당신이 이상적으로 여기는 키와 평균 키에 대한 개념이 있기 때문입니다. 덧붙여 말하자면 키가 큰 편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즉, 나는 키가 작다라는 것은 사실이 아닌 당신이 제멋대로 당신과 다른 사람을 비교해서 느끼는 생각일 뿐이라는 것이죠. 넌 키가 작아서 저런 롱 드레스는 안 어울릴 거야. 이런 말 역시 그 친구가 제멋대로 생각했을 뿐입니다. 어디까지나 그 사람의 주관일 뿐, 모든 사람이 100이면 100, 똑같이 말하지도 않을 뿐더러 친구의 주관 중에 사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비가 오면 밖에 나가 놀 수 없어서 너무 짜증나. 전철을 놓쳐서 너무 화가 나. 좋아하는 사람에게 차여서 세상이 무너질 듯 슬퍼. 혹시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나요? 하지만 잘 알다시피 비가 와도 밖에서 놀 수 있으며 기다리다 보면 전철도 옵니다. 좋아하는 사람에게 차여도 세상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 가지 예에서 사실은 비가 온 일, 전철을 타지 못한 일,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에게 차인 일입니다. 사람마다 어떤 사실에 대해서 갖는 감정은 다릅니다. 사실 이외에 너무 짜증난다라는 감정은 그 사람이 느끼는 주관일 뿐이며 사실에 갖다 붙인 덤입니다. 여기서 이 덤만 바꾸면 놀라울 정도로 인상이 확 달라집니다. 비가 오면 새로 산 우산을 들고 나갈 수 있으니까 괜찮아. 전철을 놓쳤으니 이 시간을 이용해서 커피를 마시자. 좋아하는 사람에게 차였어. 좋아. 나를 더 가꿔서 더 멋진 사람이 될 거야. 어떠합니까? 당신에게 닥친 사실은 그대로인데 주관이 바뀌자 이처럼 주관적인 문장이 되었죠. 여기서 처음에 한 이야기를 다시 떠올려 봅시다. 당신은 친구에게 너는 키가 작아서라고 부정적인 말을 들었다고 느꼈습니다. 여기서 사실은 친구가 당신은 키가 작아서 롱 드레스가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한 일입니다. 그리고 친구가 한 말이 비난인지 아닌지를 정한 건 당신이죠. 어쩌면 그 친구는 키가 큰 여배우나 모델이 롱 드레스를 깔끔하게 소화해낸 모습을 봤기 때문에 이러한 드레스는 키가 큰 사람에게나 어울린다는 고정관념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당신에게는 기장이 짧은 귀여운 드레스가 어울린다고 말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조금만 생각해봐도 무수한 그럴지도 모른다를 들을 수가 있죠. 다른 사람의 기분을 추측하려 해보려 해도
결코 정답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밖에 모르는 정답에 대해서 생각해봤자 시간 낭비일 뿐이죠. 친구가 어떤 의도로 롱드레스가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 친구는 자신이 한 말조차 잊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그 말을 비난이라고 생각한 이유는 콤플렉스를 느끼는 부분 때문이 아닐까요? 만약 당신은 스타일이 좋아서 롱드레스는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말을 들었다면 머릿속이 물음표 상태일 것입니다. 우리는 콤플렉스를 느끼는 부분에 민감합니다. 그렇게 아무리 부정해도 부정적인 생각밖에 들지 않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사실에 어떤 감정을 갖다 붙일지 스스로 정할 수 있다는 점이죠. 생각하기에 따라서 비난도 되고 칭찬도 되는 것, 이것이 사실입니다. 프레넘이란 친구라는 의미인 프렌드와 적이라는 의미인 에너미를 합친 조어로 친구를 가장한 적을 뜻합니다. 겉으로는 친한 척하지만 실제로는 적의를 가지고 당신을 모함하려는 친구를 가리키죠. 이 단어가 탄생하게 된 명확한 경위는 알 수 없지만 2000년 미국에서 큰 인기를 누리며 방영된 드라마 섹스 앤 더 시티에 이미 등장한 것으로 봐선 20년 전부터 사람들은 프레너미에 시달려온 모양입니다. 프레너미는 언뜻 보면 당신 편을 든 좋은 친구인 것 같습니다.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는 일이 없기 때문이죠. 친근하고 말재주도 좋으며 때로는 자기 일처럼 고민 상담도 해줄 것입니다. 당신이 푸념하면 맞아 하고 공감해주며 본인도 푸념을 털어놓거나 고민 상담을 해주므로 순조롭게 신뢰관계가 구축되어 갑니다. 하지만 프레너미는 여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프레너미는 당신과 신뢰관계를 쌓은 다음 당신에게 손해가 되는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유도를 하거나 자신이 우위에 있도록 통제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프레너미의 특징입니다. 1. 질투한다. 프레너미는 당신을 적대시합니다. 당신이 성공하기를 바라거나 응원하는 척하지만 실은 마음속으로 실패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당신에게 A씨랑 잘 되길 바랄게 라고 말하면서 막상 A씨에게는 당신에 대한 험담을 흘리기도 합니다. 두 번째 특징, 배신합니다. 프레너미는 당신을 배신합니다. 절대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이렇게 부탁했는데도 비밀을 폭로당한 적이 없습니까? 프레너미는 당신의 신뢰를 얻는데 정말 능숙합니다. 일단 믿게 만든 뒤에는 당신에 관한 정보를 잔뜩 끄집어낸 다음 의도적으로 당신에 대한 비밀을 폭로하거나 개인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기도 합니다. 세 번째 특징입니다. 프레너미는 당신에 대해서 비난합니다. 노골적인 비난보다는 내가 난처해서 말인데 라든가 나는 좋게 생각하지만 나쁜 소문을 들어서 프레너미는 이처럼 말하며 당신을 좋아해서 하는 말이라는 전제를 내세우며 비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험담을 전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이 아닌 걱정하는 사람이라는 위치에 둔 채 당신의 평판을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프레너미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답은 하나뿐입니다. 프레너미에게 정보를 주지 않는 것이죠. SNS에 사적인 글을 되도록 올리지 맙시다. 점심 식사에 초대받으면 볼 일이 있다고 거절합시다. 영 보기 힘들다는 소리를 들어도 좀 바빠서라고 말하면 되는 것이죠. 프레너미에게는 연인에 대한 푸념, 일 관련 이야기, 가족에 대한 화제 등 일상적인 대화에서 나오는 사소한 것들이 먹이가 됩니다. 어떤 질문에도 글쎄 모르겠어 하고 얼버무리면 되는 것이죠. 프레너미가 당신을 떠날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면 그 또한 행운입니다. 언제 험담할지 모르는 상대와는
빨리 인연을 끊는 것이 좋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데이비스 연구팀 조사에 따르면 10대들의 괴롭힘은 친구 사이에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괴롭힘이 있고 난 뒤에도 당사자 대부분이 친구 관계를 유지했다고 하니 놀랍습니다. 괴롭힘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괴롭힐 것 같지만 실제로는 대등한 친구 사이에서 오히려 괴롭힘이 더 쉽게 발생합니다. 친구지만 왠지 피곤해. 이러한 인간관계에 대해서 고민 중이라면 용기를 내서 조금 거리를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때려도, 꼬깃꼬깃 구겨도, 짓밟아도, 찢어져도 5만원권의 가치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가치 또한 맞아도, 구겨져도, 짓밟혀도, 마음이 갈기갈기 찢겨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나는 항상 이 퍼포먼스를 합니다. 누군가에게 어떤 일을 당해도 자신의 가치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비난을 당하면 가치가 떨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난은 누군가가 자기 마음대로 주관에 따라 말하는 말과 행위입니다. 고양이를 보고 귀엽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무섭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듯 사람은 자신의 잣대로 대상을 재고 제멋대로 말할 뿐입니다. 비난당하고 마음이 무너지는 사람 대부분이 스스로 자신을 가치가 없다라고 믿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 생각이 올바른지 항상 답을 찾으려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비난을 당하면 역시 내가 생각해도 나는 가치가 없다고 여겼는데 다른 사람이 봐도 가치가 없는 사람이었나 봐. 이렇게 정답을 찾은 것만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 그 비난에 점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다면 반대로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올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개가 짖으면 그냥 개가 짖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죠. 이 개는 왜 나를 보면 짖을까? 내 행동에 어디가 마음에 안 드는 것일까? 어떻게 하면 짖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잠시 의문이 들 수도 있지만 끙끙대며 계속 곰곰이 고민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그 후에는 나를 보고 왜 짖었을까? 이런 충격이 가시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험담도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말처럼 험담하는 사람의 개를 대입하면 그다지 대수롭지 않게 느껴집니다. 가령 출근길에 자신에게 이빨을 드러내며 월월하고 짖는 개와 마주쳤다고 해봅시다. 개가 짖는데 와 귀여운 개로구나. 나한테 짖다니 이쁜걸?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개가 짖지 않도록 하려면 당신은 내일부터 어떻게 하겠습니까? 개가 좋아할 간식을 가져가서 짖을 싶으면 비위를 맞춰주겠습니까? 아니면 개에게 제발 짖지 말아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겠습니까? 전부 황당한 선택지입니다. 답은 하나입니다. 그 길을 지나지 않으면 모두 해결되는 것이죠. 개를 짖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짖는 게 싫다면 다가가지 않으면 될 뿐이죠. 누군가 개꼬리를 밟았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개는 제가 밟은 줄 알고 저한테 짖어댔죠. 그래도 저는 제가 밟지 않았으니 개에게 딱히 사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개에게 내가 아니라 저 녀석이 밟았어 라고 말을 한들 개는 그 말조차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저를 보고 짖는 상황에서는 뭐 어쩔 수 없지. 개와는 말도 안 통하니까 말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이 안 통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도 이 사람은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끝을 내죠. 걔는 걔 나름대로 무슨 이유가 있어서 짓겠지만 우리가 그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며 고민하거나 힘들어야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당신이 그 개를 피한다고 해도 그 개는 그저 앞을 지나가던 다른 누군가에게 또 똑같이 이빨을 드러내고 짖을 것입니다. 훈련되지 않은 개일수록 쓸데없이 짖는 법입니다. 화를 내는 행위는 에너지 소비가 막대합니다. 감정적으로 화를 내는 행위는 되도록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비난을 받았을 때는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심호흡으로 마음을 가다듬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보는 것이죠. 1. 인간관계를 정돌하는 기회로 여깁니다. 됐어. 나도 그런 녀석은 사절이야. 비난받은 당신은 그런 기분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당신은 그 사람과 연을 끊고 싶습니까? 만약 연을 끊고 다시는 관여하고 싶지 않다면 그대로 조용히 휴대폰에 등록된 연락처와 SNS에서 상대방을 지웁시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색하거나 얼버무릴 필요 없이 조용히 그 자리를 뜨면 되는 것이죠. 만약 절연할 정도는 아니라면 비난받은 일을 가슴속에 조용히 묻어둡시다. 본인은 물론이고 다른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고 못 들은 셈 치고 기억의 서랍에 넣어버립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2번 다시 생각나지 않도록 깔끔하게 잊어줍니다. 지금까지와 같은 인간관계를 유지할지 말지는 상대가 아닌 바로 당신이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들은 내용을 분석해본다.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적시하기란 정말 괴롭습니다. 하지만 어떤 내용이든 일단은 받아들이고 정말 자신에게 잘못이 없었는지를 생각해봅니다. NLP라는 새로운 심리학 분야가 있습니다. 일명 뇌와 마음의 사용 설명서라고 하는데 많은 유명인들이 익혔습니다. NLP에서는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반응은 자신의 커뮤니케이션에서 비롯된 성과다라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이 화날 때는 자신이 화를 내라라는 커뮤니케이션을, 상대방이 기뻐할 때는 자신이 기뻐하라라는 커뮤니케이션을 취했기 때문이라는 뜻이죠. 이 개념에 따르면 상대방이 비판한 것은 자신이 비판하라라는 커뮤니케이션을 취했기 때문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내가 잘못한 게 전혀 없다고 생각해도 주변 사람들이 그 녀석은 재수없는 녀석이야, 이렇게 생각하게끔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때 반성은 일단 뒤로 밀어놓고 분석만 하는 것입니다. 반성할 때는 아무래도 감정이 들어가게 되므로 객관적으로 사실만 보도록 합니다. 다시는 똑같은 비난을 당하지 않고 싶다면 다음에도 비난당할 만한 언행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자신이 나빠서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의사소통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요령입니다. 부적절한 비난에 대해서는 무시하기가 최강의 대처법입니다. 앞서 커뮤니케이션을 캐치볼에 비유했습니다. 우리는 상대에게 볼을 던지며 무의식적으로 상대가 받아주기를 기대함과 동시에 상대가 자신에게도 볼을 던져주기를 바라죠. 예를 들어 좋은 아침 하고 인사의 볼을 던지면 상대가 그것을 받아 좋은 아침이라 하고 인사의 볼을 돌려줄 것이라 기대하기 때문에 무시를 당하면 인사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 녀석이다, 무시당했다, 이런 식으로 기분이 나빠집니다. 이는 인사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의 모든 커뮤니케이션에도 해당되며 비난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 비난이라는 부정적인 볼을 던지면 상대도 똑같이 부정적인 볼을 돌려주리라 예상합니다. 본인 앞에서 너는 진짜 나쁜 인간이야 라고 말하면 상대방이 그렇네요, 죄송해요 라는 볼을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무슨 소리야, 네가 더 나빴잖아 하고 공격적인 볼을 돌려주리라 예상합니다. 즉, 상대방은 비난한 시점에서 똑같이 부정적인 말이 돌아올 것이라 대비하여 그 다음에는 이렇게 말해야지, 이런 말로 꺾어줘야지 하고 이미 다음 또 그 다음 수까지 준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비난하고 대받고 또 비난하고 또 대받고 가는 말이 곱지 않으니 오는 말도 곱지 않은 상황만 이어진다면 갈등이 원만하게 해결될까요? 당신 험담을 해서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상대방이 순순히 사과를 할까요? 설사 사과를 받는다고 한들 당신의 기분이 풀릴까요? 비난받아서 화가 나는 것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꾹 참고 무시하는 기술을 익히도록 해야 합니다. 어떻게든 대받지 않고는 직성이 풀리지 않는다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귀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예상 밖의 볼로 대받아서 상대가 김 빠지도록 해야 합니다. 정신과 의사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가바사와 시온 선생님은 자신의 유튜브에서 비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비난을 받으면 먼저 복귀해보세요. 이는 비난받으면 기분이 좋지 않지만 비난하는 사람에게도 나름의 이유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입니다. 비난받아도 일절 신경 쓰지 않고 타격도 받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부럽게 느껴지지만 관점을 바꾸면 자신의 나쁜 점을 깨닫게 되는 계기를 잃고 있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녀석이 쓰는 글에는 구두점도 하나 없고 자꾸만 어려운 말을 쓰려고 해서 결국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이해가 안 돼.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합시다. 그 말을 들은 당신은 충격을 받겠지만 다음과 같이 피드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쓴 문장에는 구두점이 없어서 읽기 어렵고 어려운 단어가 많은 탓에 하고 싶은 말이 전달이 안 되는구나. 그리고 다음부터는 의식을 해서 구두점을 넣고 이해하기 쉬운 단어를 선택하는 등 상대가 읽기 쉽도록 생각하며 쓴다면 당신의 문장 실력은 향상될 것입니다. 그 결과 결국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이해가 안 돼. 이런 말은 비난이 아닌 자신의 개선점을 깨닫게 되는 계기라는 긍정적인 것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상대방의 말투는 바꿀 수 없지만 자신이 받아들이는 방식은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투는 기분 나쁘지만 하는 말은 일리가 있어라고 깨달으면 그것은 행운입니다. 비난에서 자신의 문제점을 발견하여 개선할 수 있다면 비난받는 일 따위는 전혀 신경 쓰이지 않게 됩니다. 이겼다, 졌다, 우수하다, 열등하다. 이런 말은 어쩐지 자기 마음대로 붙인 가치관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우수해 보여도 어떤 사람에게는 열등해 보입니다. 기준이 없는 것은 비교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누군가와 비교하며 일희일비하면 피곤합니다. 유일하게 비교해도 되는 것은 과거의 자신뿐입니다. 서툴던 내가 할 수 있게 된다. 몰랐던 것이 이해가 된다. 이것이야말로 자신을 성장시키는 데 필요한 자세가 아닐까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우열은 자신이 정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스스로 그 우열의 정의도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질투심을 통제하는 방법이죠.
질투심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마음은 통제할 수가 없죠. 자신을 향한 질투심에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이때는 상대방의 말을 마음속에서 변환하면 됩니다. 당신에게 질투하는 사람은 자신의 좋겠다, 부럽다라는 마음을 솔직하게 말할 줄 모릅니다. 따라서 자신을 향한 질투심은 전부 이렇게 변환을 합시다. 부럽다, 당해낼 수 없다, 인정하고 싶지 않다, 얼버무리자, 자신을 지키자. 스포츠는 잘할지 몰라도 공부를 못하면 말짱 꽝이야. 일은 스포츠를 잘해서 부럽다. 여기에 공부까지 잘하면 당해낼 수가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인정하고 싶지 않다. 얼버무려서 자신을 지키자. 이렇게 변환을 하는 것이죠. 그 녀석은 수입이 많아도 외모가 별로야. 이 말도 변환을 합니다. 수입이 많아서 부럽다. 여기에 외모까지 준수하면 당해낼 수가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인정하고 싶지 않다. 얼버무려서 자신을 지키자. 당신을 질투하는 사람은 자신과 다른 사람을 비교하며 사는 이른바 사는 게 쉽지 않은 사람입니다. 자신은 항상 위에 있고 싶지만 아무래도 당신이라는 이길 수 없는 것 같은 사람이 존재합니다. 순순히 부럽다, 좋겠다라고 인정하기에는 분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자신에게 당신보다 위에 오를 수 있는 기술과 시간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고민하고 있다니 실은 당신을 질투하는 사람도 상당히 괴로운 것입니다. 스트로크는 상대가 반응을 바란다라는 생각을 대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반응을 얻을 수 없는 무시가 가장 괴롭습니다. 험담을 하는 사람은 당신과 함께 분위기를 띄우고 싶어 하므로 아무 반응도 하지 않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는 가장 좋은 대처법이죠. 자신도 함께 험담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고 응 맞아 하고 고개를 끄덕이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건 좋지 않은 것 같아 하고 반대하는 말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고 관심이 없는 태도로 무시하면 되는 것이죠. 다만 입장이나 상황에 따라 무시하기 어려울 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무시에 가까운 상태로 관심 없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은 당신에게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관심을 가져주는 다른 사람을 다시 찾아내서 다른 곳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마음 놓고 관심 없는 태도를 취하도록 합시다. 수루스킬이란 주로 상대의 커뮤니케이션을 받아넘기는 능력을 말합니다. 영어로 통과하다라는 뜻의 수루와 능력이라는 스킬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현대어죠. 특히 타인에게 비난을 받는 등 부정적인 언행을 겪었을 때 필요한 기술입니다. 수루 스킬이 높은 사람은 평소에 사고방식이 긍정적입니다. 타인의 악의에도 쉽게 받아들일 줄 알아서 스트레스를 쉽게 받지 않는 데다 인간 관계에서 무리하는 일도 없습니다. 남은 남이고 나는 나라는 자신의 축이 탄탄해서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타인과 자신을 분명하게 구별해서 생각할 줄 압니다. 사물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휩쓸리거나 휘둘리지도 않습니다. 이 수루 스킬을 익히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며 시야를 넓힙니다. 수루 스킬이 낮은 사람은 안타깝게도 시야가 좁아지기 쉽습니다. 아무래도 자신의 생각을 바탕으로 해서 분명 그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야. 웃고 있었지만 화난 걸 숨기고 있을 거야. 이렇게 억측하게 됩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채로운 장르의 책을 읽으며 성격이 이런 사람도 있구나.
이런 사고방식도 있구나. 이렇게 적극적으로 배우도록 합시다. 자신과 사고방식이 너무 동떨어져 있으면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드라마나 TV에서 나오는 세계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게 되지만 현실에는 당신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기발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존재합니다. 2. 나는 을 주어로 한다. 수루 스킬이 낮은 사람은 무심코 상대에게 맞추기 쉽습니다. 상대에게 맞추면 쓸데없는 다툼이 줄지만 즐거울 것 같은데 어째서인지 엄청 피곤하다. 싫지는 않지만 답답하다와 같은 이런 자각 없는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죠. 실제로 상대에게 맞추는데 익숙해져서 내 기분을 모르겠다. 싫은지 좋은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럴 때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으니까 이것을 하겠다. 이렇게 나를 주어로 생각하는 버릇을 들여봅시다. 나는 카레를 먹고 싶어서 카레를 골랐다. 나는 파란색을 좋아해서 이 옷을 입었다. 이처럼 일상생활의 모든 동작에 나는 이렇게 하고 싶으니까 이걸로 하겠다라고 자신을 주어로 한 이유를 붙이는 것이죠. 자신의 행동은 모두 자신이 정했다라고 자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군가에게 맞출 때도 나는 A씨가 알려준 음식을 먹고 싶어서 A씨가 제안한 레스토랑에 가기로 정했다. 이렇게 자신을 주어로 삼아서 이유를 붙이는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의견을 더욱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3. 객관적으로 봅니다.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는 작은 일에 마음을 빼앗겨 전체를 간과하기 쉬움을 비유한 말이죠. 수루 스킬이 낮은 사람은 눈앞의 일만 보다가 사물의 전모를 파악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구글 어스라는 앱을 사용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구상의 모든 장소를 위성 사진으로 즐길 수 있는 무료 서비스입니다. 객관적으로 본다는 것은 구글 어스로 말하자면 내려다보는 관점으로 바꾼다는 것이죠. 남미 페루의 나스카 자화상도 지면에서 보면 그저 자갈밭으로 보일 뿐이지만 상공에서 보면 새와 거미로 보입니다. 객관적으로 보려면 사실에만 주목해야 합니다. 사실에 따라오는 싫은데, 힘들어, 이와 같은 감정과 다른 사람의 의견은 뒤로하고 실제로 일어난 사실에만 주목하는 것이죠. 여기에서는 어디까지나 당신의 감정을 일단 내려놓는다는 것이 대전제입니다.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는 나머지 주관을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이 명확해지고 나면 그로부터 자신이 느낀 것을 조금씩 정리해 나가면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도저히 자신이 스루스키를 구사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앞서 소개한 3가지 방법을 하나씩 충실히 따라가다 보면 익힐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참았던 자신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을 소중히 여기면 긍정적인 사고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다른 사람이 보낸 것을 전부 받아야 할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원하는 것만 받고 나머지는 수령 거부하면 됩니다. 보낸 것을 받는 순간 그것은 받은 사람의 것이 되는 데다 처분하는 수고도 발생합니다. 쓰레기나 다름없는 그것을 굳이 당신이 정성껏 처분해 줄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싸움의 링에 오르지 않으면 승리도 패배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가독성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인간관계를 맺다 보면 작고 큰 다툼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인간관계로 인한 스트레스를 벗어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알려주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착하게 그러나 단호하게입니다. 저자는 무엔거,
출판사는 샘 앤 파커스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무엔거. 중국에서 가장 신뢰받는 상담 심리 전문가. 글로 영혼을 움직이는 베스트셀러 작가. 순하고 착해 빠진 무골 호인들에게 위로보다는 직설을 날리는 사람. 한때는 그도 배신당하고 오해받을 때마다 자기 입장을 해명하고 남들 비위를 맞추며 어떻게든 사람들과 잘 지내보려 애썼다. 그러나 오랜 시간 심리 연구와 상담 치료를 해온 결과 남보다 나를 먼저 생각하라는 심리 처방을 가장 자주 내리게 되었다. 이야말로 초연하고 원만한 인생을 사는 비결이기 때문이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아마 착한 사람일 것이다. 그런 사람일수록 선량함의 양면성을 깨닫고 어떤 것이 진짜 선량함인지 아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 미리 대비해두지 않으면 막상 일이 닥쳤을 때 심각한 내상을 입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듣기 싫은 소리를 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무리하면서까지 남을 도와주는 경우이다. 처음부터 너무 후하게 베풀면 나중에는 당연한 듯 이것저것 요구해대는 사람들이 있다. 마침내 힘에 부쳐 거절하면 외려 욕먹을 뿐 아니라 상대와의 관계까지 어그러지게 된다. 게다가 그들은 당신이 헌신하고 베푸는 이유가 착해서가 아니라 호구여서라고 생각한다. 이 얼마나 억울한가. 세상에는 이런 질 낮은 선량함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전혀 배려하지 않는 선한 행동인 경우이다. 또 멍청한 선량함도 있다. 마음씨 좋은 옆집 아주머니가 아픈 이웃을 위한답시고 검증되지 않은 각종 민간 요법을 추천하는 것도, 자비심이 넘치는 사람이 바다 거북을 공원 연못에 방생하는 것도 상식 없는 선량함의 결과이다. 그런가 하면 자기 자신의 도덕적인 잣대를 타인에게 강요하는 선량함도 존재한다. 남의 속사정을 알지도 못하면서 너는 그렇게 돈이 많은데 왜 기부는 안 하냐? 이렇게 설교를 늘어놓는 사람이 여기에 속한다. 이들이 정말 짜증이 나는 이유는 단순히 우리에게 불편함과 불쾌감을 준다는 데 그치지 않는다. 그들의 행동이 기본적으로는 선의에서 비롯된 것이라 차마 대놓고 뭐라고 할 수 없다는 점이 우리를 더욱 짜증나게 하는 것이다. 진짜 선량한 사람은 자신이 하는 일이 정말 선한 일인가에만 관심이 있지 남의 시선은 신경 쓰지 않는다. 진정한 선은 사실을 정확히 이해하고 살핀 뒤 가장 좋은 결과를 불러올 선택을 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당신은 어떤 종류의 선량한 사람이 될지에 대해서 반드시 깊이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한다. 먼저 염두해 두어야 할 점이 몇 가지 있다. 첫째, 인생은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타협하고 물러설수록 당신이 숨 쉴 수 있는 공간은 점점 더 줄어든다. 둘째, 스스로의 자리를 지나치게 낮게 둘 이유가 없다.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지 말고 여태껏 참아왔다고 해서 계속 참지도 마라. 셋째, 다른 사람이 함부로 당신의 한계선을 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당신이 남에게 양보하고 맞춰주는 이유는 착해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나약함을 인정하기 싫어서일 뿐이다. 남이 좋아하지도 않고 고마워하지도 않는 당신 자신이 할 수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은 선행은 당장 그만두도록 하자. 인생이 그저 세상에 맞춰 흘러갈 뿐이라는 생각이 든다면, 매일을 되는 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주변 사람들이 내 존재를 깔본다면, 남의 비위를 맞추는 것 외에는 자신의 존재감을 인정받는 방법을 모른다면, 타인을 대할 때 좀 더 까다로운 기준을 가져야 한다. 세상은 당신이 어깨를 펴고
당당히 설 때 비로소 당신의 모든 것을 허락할 것이다. 자기 자신을 억누르면서 원치 않는데도 예스라고 말하는 심리적인 배후에는 당신도 나를 거절하지 않겠지라고 생각하는 기대가 깔려있다. 거절당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거절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거절을 하지 않아야 선이라고 생각하는 주변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원칙을 잃어버리고 무조건 타협하기도 한다. 나중에는 관성이 생겨서 타인에게 지나치게 신경 쓰는 자신이 싫으면서도 같은 선택을 반복한다. 결국 인간관계에서 좋은 사람이라는 미명하에 자신의 원칙을 점차 잃게 된다. 관용은 무원칙과 다르다. 물론 너그러운 사람이 되어야 하지만 최소한의 마지노선은 지켜야 한다. 적절히 거절하는 법을 배운다면 대부분의 거절은 상대에게 고의적으로 상처를 주는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솔직하게 자신의 뜻을 밝히는 가장 성실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곰곰이 생각해보자. 가족이나 친한 친구가 크고 작은 부탁을 했을 때 거절한 적이 있는가? 겉으로는 아닌 척했지만 속으로는 떨떠름하게 부탁을 들어준 적이 있지 않은가? 그랬을 때 나의 솔직한 마음은 어땠는가? 거절하면 내가 그들을 사랑하지 않거나 신경 쓰지 않는다고 생각할까봐 걱정하는 마음이 컸을 것이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다른 사람이 나의 부탁을 거절했을 때 당신은 상대가 나를 신경 쓰지 않거나 존중하지 않는다고 느꼈을 수도 있다. 사실은 그들이 정말 원치 않거나 전혀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거절한 것인데도 말이다. 내가 다른 일을 거절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타인의 거절도 받아들일 수 있다. 타인에게서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는 사람은 평생을 타인의 눈빛과 평가에 갇혀 살게 된다. 또한 타인의 인정이 절대적 기준이 되면 우리는 스스로를 긍정하기보다는 부정하기 쉬워지며 마침내 자기 자신을 긍정할 힘을 잃게 된다. 당신의 경계를 확실하게 정하고 자신만의 원칙을 세우며 진짜 내 의견을 과감히 표현하라. 이렇게 타인과 교류하면 처음에는 불가피하게 불쾌한 감정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끝까지 진실한 태도를 유지한다면 다른 사람도 조만간 당신의 처세 원칙을 인정하고 존중할 것이다. 최소한의 선만 건드리지 않는다면 당신은 모든 종류의 옳고 그름과 좋고 나쁨은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다.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자아상은 자신도 기쁘고 남들도 기쁘게 하는 진짜 좋은 사람이지 마냥 물러터진 사람이 아님을 기억하자. 여동생이 차를 사고 싶다고 돈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 H는 차마 거절하지 못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돈을 빌려서 동생에게 건네주었다. 그 후에 그녀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꼼꼼히 가계부를 써가며 힘겹게 돈을 갚았다. 1년 만에 겨우 빚을 다 갚고 한숨을 돌리려는 찰나 기다렸다는 듯 집을 사고 싶다며 동생이 또 손을 벌려왔다. H는 저도 모르게 벌컥 화냈다. 내가 돈이 어디 있어? 결국 자매는 크게 싸웠다. 여동생은 홧김에 자동차를 팔아 전에 빌렸던 돈을 모두 갚았고 이후로도 오랫동안 그녀와 말을 섞지 않았다. 하지만 H는 오히려 뭐라 설명할 수 없는 묘한 해방감을 느꼈다. 혹시 당신도 다른 사람의 바람을 이뤄주려 애쓰다가 훨씬 중요한 자기 인생을 헛되이 보내고 있지 않은가? 때로는 듣기 싫은 말도 할 줄 알아야 한다. 그래야 상황이 통제할 수 없는 쪽으로 굴러가는 사태를 막을 수 있다. 더구나 스스로 자기 위치를 지나치게 낮추거나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해가며
다른 사람의 비위를 맞출 필요는 더더욱 없다. 이는 선한 것이 아니라 유약한 것뿐이다. 부탁을 받았을 때 그것이 내 능력 범위 안에 있다면 도와줘도 되지만 능력 범위를 벗어난 일이라면 과감히 거절해야 한다. 내가 겪을 수 있는 리스크와 감당할 수 있는 책임을 명확히 하라는 것이다. 그 누구도 타인의 욕구를 이뤄주기 위해서 억지로 참고 견뎌야 할 의무는 없다. 그러나 실제로는 자기 생각을 솔직히 밝히거나 소위 싫은 소리를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 그 때문에 관계를 망치는 일도 부지기수이다. 사적이든 직장에서든 뒤탈 없는 인간관계를 만들려면 처음에는 소인처럼 깐깐하게 울고 나중에는 군자처럼 대범하게 행동해야 한다. 다소 까다롭게 보일지라도 초반에 미리 자신이 원치 않는 상황과 반드시 지켜줬으면 하는 점들, 도움을 청하고 받는 범위 등을 솔직하게 밝혀두자. 이후에 여러 가지 사소한 일로 갈등이 발생할 위험을 줄일 수가 있다. 물론 처음부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상대에 따라 기분 나쁘게 들릴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전 조치를 통해 인간관계를 이성적으로 유지할 수 있음은 물론 예기치 않은 일로 야기할 수 있는 실망과 분노를 미리 방지할 수 있음을 기억하자. 진정한 선량함은 상대를 불편하게 하지 않으면서 상대가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전력을 다해 돕는 것이다.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의 호의나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도덕적인 틀을 남에게 강요할 권리는 없다. 나 역시 나 자신이나 남에게 이런 착한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늘 노력한다. 살다 보면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나쁜 일이 생길 수도 있다. 또 착한 사람을 만나거나 못된 사람을 만날 수도 있다. 인생에는 이런 만남이 빈번하다. 어쨌든 이런 일은 피할 수 없고 자기만의 관점과 생각을 고집하며 상처 주는 사람과는 신랑이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으니 끝까지 녹다운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길이 최선이다. 그리고 굳세게 견뎌온 다음에도 굳이 자신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할 필요는 없다. 어느 날 마침내 모든 상처를 이겨내고 내 자신이 진정으로 강해졌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굳이 아무개가 이토록 깊은 상처를 준 덕에 오늘의 내가 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당신이 오늘날 이토록 훌륭한 사람이 된 까닭은 온전히 당신 자신이 강해서이지 과거에 누군가가 당신을 때려 눕혔기 때문은 아니다. 때로는 당신에게 상처 주고 해를 입힌 사람이 자기 잘못은 까맣게 모른 채 왜 이리 나약하냐고 왜 분발하지 않느냐며 오히려 당신을 탓하기도 한다. 혹시 운 나쁘게 이런 사람을 만났다면 홀로 모든 고통과 고난을 견뎌내는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비관에 빠지지는 마시라. 덕분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지혜를 한 겹 더 쌓게 되지 않겠는가. 힘이 없을 때는 나를 진심으로 선하게 대하는 사람에게만 착하면 된다. 반대로 나에게 힘이 있을 때는 이 세상에 나를 선하게 대하지 않을 리가 없고 또 내가 선하게 대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 당신도 이 사실을 곧 체험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당신은 계산기를 두드려서 나온 손익 결과에 따라 살아왔다. 이익이 더 큰 쪽을 선택하고 손해가 더 큰 쪽을 피해가며 살아왔다. 여태껏 답답함과 허탈함을 어떻게든 참아온 이유도 그렇게 함으로써 당장 눈앞의 이익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이익이 물질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진정한 자존감을 세우는 데만큼은 일말의 도움도 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고 있고 이에 대한 의존도가 큰 청년이 있다고 하자. 청년은 자기 자신을 억누르고 개인의 행복을 희생해가면서 부모의 마음에 드는 자식이 되려 한다. 그러나 사실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 부모도 세간의 평가도 진짜 원인은 아니다. 그가 이런 선택을 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결국 그것이 자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표면적으로 그럭저럭 괜찮은 일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대우를 견디고 아무런 기대도 희망도 없는 그 미래를 체념적으로 받아들이고 일하는 동안 삐걱대는 동료와 그 관계를 참는다. 사실 이 모든 것은 스스로에게 더 나은 일자리를 찾을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고 지레 포기한 결과이다. 비록 괴롭기만 한 직장 생활이라도 어쨌든 붙어만 있으면 당장 일상생활은 가능하다는 판단 역시 한 몫을 했을 테고 말이다. 다시 말해 일에서 느낄 수 있는 보람과 자아 성취의 기쁨을 금전, 안락함과 맞바꾸었다고 할 수 있다. 만약 나의 타격력이 내게 타격을 준 상대보다 강하거나 비슷하다면 우리는 그 대상에게 직접 반격을 가한다. 그러나 나의 타격력이 상대보다 약할 때는 직접 맞설 수 없기 때문에 자신보다 약한 상대에게 향한다. 전혀 상관없는 상대에게 이른바 분풀이를 하는 것이다. 간단히 정리해보자. 당신이 좌절감을 느낄 때 한편에서는 자기 보호를 위한 공격적인 감정이 생겨난다. 이런 감정은 당신을 쉽게 초조해지게 만들고 화나게 만든다. 또한 자신은 피해자라는 억울함과 수동적인 무력감에 휩싸인다. 그러나 당신이 미처 깨닫지 못한 사실이 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은 나는 강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지금의 모습이 된 피해자라는 사고방식에 사로잡혀서 변화를 위해 마땅한 대가를 치르기를 거부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다. 당신이 자신을 정의하는 대로 세상 역시 당신을 정의한다. 나는 피해자라는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면 당신은 인생의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 또한 무조건 희생하겠다는 태도로 세상을 대하면 정말로 세상에 의해서 희생되고 만다. 이 세상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없애거나 누그러뜨릴 수 없는 고통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런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살면서 인간관계에서 겪는 대부분의 고통은 나 자신의 노력으로 피할 수 있다. 단지 스스로가 진심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고통에 얽매인 채 살아갈 뿐이다. 한 번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는 없다. 현재의 편안함을 선택했다면 그 선택으로 자의식이 억압받는 것쯤은 감수해야 한다. 그러나 늘 불안하고 분노한 심리를 가지고 살 필요는 없다. 약자에게 화풀이하는 악순환을 끊어내고 자존감을 다시 세우는 고통을 거쳐 안정된 행복을 쟁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의 행동은 스스로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또한 타인의 공격에 대해서 강인한 포용력을 길러야 한다. 왜냐하면 몇몇 사람은 자신도 어쩔 수 없이 본능적으로 공격해대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에 우리의 사고방식을 철저히 자아실현 중심으로 재편성해야 한다. 그러면 어떤 타격과 상처가 와도 강인하게 대처할 수가 있다. 아무리 불만을 토로해도 우리의 현 상태는 개선되지 않는다. 이 사실은 나도 잘 알고 당신도 잘 안다. 그러니 불평불만이든 원망이든 이제는 고이 접어
한편에 미뤄두자. 또한 불평, 불만을 입에 달고 살면서 툭하면 지적하고 성질내는 사람과도 거리를 두자. 이런 사람은 부정적인 기운이 넘쳐나서 가까이 있기만 해도 불쾌감이 전염된다. 수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정말 소중한 사람과 이를 잃기 전에 질책하고 원망하기를 그쳐라. 다 잃은 뒤에는 아무리 후회해도 이미 늦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는 결국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만약 바라지 않는 일이 자꾸 벌어진다면 잠시 멈춰서 혹시 나 자신이 스스로의 희망과 정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한다. 나 자신의 행동이 기대했던 것과 다른 결과를 자꾸 불러온다면 역시 잠시 멈춰서 내가 세상을 해석하고 판단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지 않은지 점검해봐야 한다. 지금부터 내가 조언하는 내용은 나 자신을 새롭게 재건하는 방법이다.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유익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타인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나 자신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 하나, 친밀한 대상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버리고 자기 자신을 긍정하고 의지하는 법을 배운다. 즉, 남의 눈치를 보며 전전긍긍하지 말고 내 생각을 밀고 나가야 할 때는 굳건히 밀고 나간다. 둘, 시시때때로 자신이 가진 관성적인 사고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스스로의 행동을 반성해본다. 잠깐의 감정에 휘둘려서 금세 무언가를 긍정하거나 부정하는 것은 금물이다. 당장 나쁜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것도 바꿀 필요가 없다는 아니란 생각에 빠지는 일 역시 금물이다. 셋, 잊지 말자. 뛰어난 사람이란 무의식 중에도 더욱 나은 자신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다. 넷, 오해는 어차피 감당해야 될 일상적인 현상이다. 그러니 나를 이해해달라고 남에게 매달리지도, 남의 비위를 맞추자고 자신을 몰아붙이지도 마라. 다섯,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말을 기억하자. 어떤 일도 벌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하고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뜻이다. 갑자기 승진을 하거나 월급이 오를 수도 있고 병을 얻거나 괜한 시비에 휘말릴 수도 있다. 당신이 우물에 빠졌을 때 친구들은 당신을 구해줄 수도 있지만 모른 채 하거나 심지어 돌을 던질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원망에 빠져있지 말고 최대한 빨리 적절한 대응 방법을 찾는 게 답이다. 비가 내리면 우산을 써야지 왜 비가 내리냐고 원망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여섯, 거절하는 법을 배우겠다고 나 자신과 약속하자. 남을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은 대개 자신이 감당할 수도 없는 일까지 떠안기 마련이다. 일곱, 지나치게 오지랖을 펼치지도 말고 남의 오지랖에 휩싸이지도 말자. 다른 사람의 선택은 나와 무관하며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거나 고통을 경험할 권리가 있다. 내가 사랑하는 혹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자. 내가 필요 없다면 절대 간섭하지 않을게. 하지만 나를 필요로 한다면 언제나 네 곁에 있을 거야. 8.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남의 손을 빌리지 말고 스스로 하라. 실망과 절망이 무엇인지 철저히 경험해보고 싶다면 남의 손을 빌려도 좋다. 또 다른 사람이 자기 일을 어떻게 처리를 하든 내게는 그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할 권리가 없으니 존중하고 받아들여라. 관계가 어느 정도까지 나빠질 수 있는지 알고 싶다면
제멋대로 간섭해도 좋다. 평소 우리는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또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다. 바로 내 인생은 유일무이한 것이며 지금의 나도 유일무이하다는 점이다. 그렇게 나를 나답게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요소는 끝까지 지켜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나 자신만이 알 수 있다. 나에 대한 타인의 생각은 혼잣말에 불과하다. 그러나 내가 듣고 믿는 순간 별것 아니었던 타인의 말은 나를 괴로움에 빠지게 한다. 스스로 고생길로 들어가는 셈이다. 남보다 나를 먼저 생각하라. 얼핏 매우 냉정하게 들리겠지만 이야말로 세상과 훨씬 조화롭게 지낼 수 있는 비결이다. 이는 또한 내가 상담할 때 가장 자주 내리는 처방이기도 하다. 이 게임에는 최후의 승부를 앞둔 A, B, C 세 사람이 참여한다. 이들은 단 한 번만 발사할 수 있는 총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한 변이 1m인 정삼각형의 꼭지점에 한 사람씩 선다. 사격 실력은 모두 출중하기 때문에 아무도 빗맞힐 가능성이 없으며 총은 동시에 발사한다. 내가 A라고 했을 때 만약 총을 내려놓으면 나는 더 이상 B와 C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게 된다. 총이 있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나머지 둘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총이 있는 서로를 겨눌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나는 안전해진다. 전제는 하나, 반드시 자발적으로 총을 먼저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자신이 상처를 입지 않는 가장 지혜로운 길은 자발적으로 공격을 포기하는 것이다. 남에게 해롭지 않은 존재가 되면 남도 나를 해치지 않는다. 착한 사람이 쉽게 신뢰받는 이유도 이와 같다. 타인을 향한 공격이나 본능적인 자기 방어적인 반격을 의식적으로 그치면 서로 상처 입히는 악순환을 끊을 수가 있다. 그렇게 하려면 먼저 나 자신의 가치를 정확하게 인지해야 한다. 내가 스스로의 가치를 인정할 때 비로소 타인의 단편적인 판단이나 비난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그래야만 무의식적인 자기 보호적인 반격으로 타인을 상처 입히거나 해야 하는 과오를 막을 수가 있다. 인간관계를 맺는 원칙은 전적으로 나 자신의 선택에 달려있다. 가능하다면 덕을 덕으로 갚는 데서 원한을 정의로 대하는 데까지 발전하고 더 나아가 원한을 덕으로 대하는 수준에 이르도록 노력해야 한다. 나를 알고 세상을 이해하면 어떤 시련에도 무너지지 않는 견고하고 강한 내면을 기를 수가 있다. 내면이 강한 사람은 그 자체로 빛이 나며 주변 사람에게 올바른 선의를 베풀게 된다. 그리고 종국에는 더 많은 사람이 다가와 더 큰 선의로 당신에게 보답할 것이다. 우리는 나 자신을 변화시켜야 한다. 인생에는 대면하지 못할 일이 없다. 떠나보지 않으면 내가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지 평생 알 수 없고 노력해보지 않으면 자신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영영 알 수 없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라. 좋든 나쁘든 당신이 정말로 감당하지 못할 결과는 없다. 출생 배경이 좋지 않다고, 생김새가 못났다고, 배움이 짧다고, 그렇다고 해서 필연적으로 자존감이 낮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좋지 않은 환경에서 태어난 것은 내 잘못이 아니지만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분명 나의 잘못이다. 어디서든 끝까지 싸우겠다는 결심을 세우고
언제든 과감히 뛰어들겠다는 배짱을 가져야 한다. 삶의 가장 빛나는 시절조차 변화를 시도하지 않는다면 결국 헛사는 인생이 되고 만다. 그러나 세상에 대한 완벽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어야 비로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알고 보면 우리는 매일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는데 말이다. 다만 변화하는 정도가 우리가 바라는 만큼 크지 않을 뿐이다. 우리는 결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세상을 조종하거나 좌지우지하지 못한다. 그렇지만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내가 먼저 변화할 수는 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그만큼 나 자신을 변화시키면 된다. 지금 내 삶이 왜 이런 모양새인지 알고 싶다면 다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에게 물어보면 된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고 싶다면 먼저 내 마음이 향하는 곳이 어디인지 살펴봐야 한다. 하루 종일 불만만 늘어놓고 자신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만 생각한다면 당신의 세계는 매우 비참해질 것이다. 반대로 삶의 소소한 즐거움에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당신의 세계는 기쁨으로 가득 찰 것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것은 미래가 아니라 지금도 끊임없이 흘러가는 현재이다. 우리가 감사하고 누릴 줄 아는 마음을 가질 때 하늘이 무엇을 허락하든 상관없이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 인생에는 사실 별 의미가 없다.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에 잠시 머물다가 속절없이 떠나간다. 다만 모두가 애써 살아가며 누군가는 좋은 흔적을 남기고 누군가는 아픈 흔적을 남길 뿐이다. 만약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인생은 그저 꺼져가는 과정에 불과하다. 그러나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적어도 우리에게 이 과정은 의미를 갖게 된다. 인생이 흘러가는 과정임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 유한한 시간 동안 무언가를 해내고 남기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영원한 존재가 없기에 이 세상은 비로소 변화로 가득 차고 영원한 존재가 없기에 인생은 비로소 다채로울 수 있다. 그러니 변화를 두려워할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사람이 오만해지고 남을 무시하게 되는 까닭은 자기 자신밖에 안중에 없어서 타인의 가치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바꿔 말하면 누군가가 나를 무시한다고 해서 반드시 내가 능력이 부족하거나 모자란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남이 나를 냉담하게 본다고 내가 무능력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타인의 평가는 나의 실질적인 가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내 운명의 반은 내 손에, 나머지 반은 하늘의 손에 달려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내 손에 쥐어진 반쪽의 운명을 이용해서 하늘의 손에 쥐어진 나머지 운명을 움직이는 것이다. 슬픔과 실망이 반복되고 삶이 원망스러울 때 내 손에 운명의 반이 쥐어져 있음을 잊지 말자. 또 모든 일이 잘 풀리고 한없이 득이 양양할 때 내 운명의 반은 하늘이 쥐고 있음을 기억하자. 그래서 우리는 남과 협력해서 살아가야 한다. 나에게 관심을 구하는 모든 사람은 나와 관계가 있다. 안타깝지만 남이 나를 무시하거나 차갑게 대하는 것은 내 권한 밖의 일이다. 사실 나 자신의 감정과 생각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남의 시선 따위는 신경 쓸 겨를조차 없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피타고라스는 인간은 만물의 척도라는 명언을 남겼다. 사람은 각자 자기 좋을 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만물을 판단한다. 이는 역시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누구나 자신의 주관적인 느낌에 따라 이 세상을 판단하고 받아들이고
자기 혼자만 완전하게 믿을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해낸다. 사람마다 타고난 기질이나 성격, 자라온 생활 환경, 그로 인한 인지 능력이 다르기에 당연한 결과이다. 이처럼 각자 옳다고 생각하는 바가 제각각이니 서로 인정하고 인정받는 일이 쉽지 않은 것도 당연하다. 그러나 이것이 남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우리는 나 자신에게만 관심을 집중하지 말고 마땅히 나와 관계된 모든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혼자서 살아가는 곳이 아니기 때문이다.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항상 누군가와 상호 의존하고 협력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어떻게 보이는지를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 하지만 사람마다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남의 시선에 지나치게 신경 쓰고 얽매일 필요는 없다. 내 꿈속에서 죽을 수는 있지만 남의 말 속에서 죽을 수는 없지 않은가. 우리가 고군분투하는 이유는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이 세상에 의해서 바뀌지 않기 위해서이다. 그렇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의 방식은 마땅히 나에게 가장 잘 맞는 방식이어야 한다. 겉보기에 어수룩해 보이고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이라고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거니 생각하면 오산이다. 그 중에 최소 절반은 세상 물정을 아는 척하는 수를 쓰지 않기로 했을 뿐이다. 잡다한 세상사를 심도 있게 이해하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마음이 어린아이처럼 단순하다. 이들은 현실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줄 알고 개인의 원칙을 능동적으로 지킬 줄도 안다. 사실 이것이야말로 완전하고 영민한 처세 철학이라고 할 수 있다. 갑자기 역사적인 인물 한 사람이 떠오른다. 이 인물은 자기 재주를 믿고 남을 깔보았던 것으로 유명하며 또 그 때문에 죽음을 당했다. 그는 바로 양수다. 조조가 촉군과 대치 중일 때 당시 조조군의 주부였던 양수는 계륵 사건으로 목숨을 잃으면서 지나치게 똑똑하면 오히려 화를 입는다는 전형적인 예를 보여주었다. 사실 조조가 단순히 속이 좁아서 자신보다 똑똑한 양수를 없앤 것은 아니다. 장수라는 자가 군사 반란을 일으켜 자신의 아들과 아끼던 장군을 죽이고 후에 투항했을 때도 조조는 그를 다시 받아들였다. 이처럼 자식을 죽인 원수조차 용서했던 조조가 어째서 양수는 용서하지 못하고 죽여서 후한을 없애야 했을까? 이유는 단 하나. 양수가 지나치게 똑똑해서 자신의 속까지 훤하게 들여다보았기 때문이다. 한 번은 조조가 정원을 지으라고 명했다. 그런데 완성된 정원을 돌아본 뒤 문 뒤에 활이라는 한 글자만 써놓고 가버렸다. 아무도 그 의미를 몰라서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양수가 이렇게 말했다. 문이 활자를 품었으니 넓을 활자가 되는군요. 승상은 정원문이 너무 넓다고 나무라신 겁니다. 아무도 조조의 속내를 눈치채지 못했지만 양수는 문 위에 쓰인 글자만 보고 거기에 숨은 뜻과 조조의 마음까지 간파했다. 그런 뒤에 득이양양하게 그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말해버렸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양수는 여러 번 조조의 우중을 꿰뚫어 보았다. 그리고 다른 이에게 이를 떠벌렸다. 그러나 세상사에 통달하고 남의 속을 훤히 들여다보던 양수가 간과한 사실이 있었다. 자신의 똑똑함을 뽐낼수록 조조에게는 오히려 미움을 산다는 사실이었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볼 만큼 총명한 것처럼 보여도 본질적으로는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와 사람의 마음에 어두웠던 셈이다. 결국 이로 인해 양수는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 사실 조조의 수하에는 양수 못지않은 인재가 차고 넘쳤다. 곽과
정욱, 순욱, 가우 등은 모두 둘째라면 서러울 기제였다. 하지만 그들은 양수와 달리 조조의 미움을 사지 않았다. 어째서일까? 그들은 재주를 뽐내거나 세상사를 잘 안다고 자신을 높이지 않았으며 늘 겸손한 태도로 진지하게 간언했다. 그렇게 조조의 신임을 받을 수 있었다. 세상 물정을 잘 아는 것과 세속적인 것은 다르다.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고 머리를 숙일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성숙한 지혜의 소유자라고 할 수 있다.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가 발췌에 요약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맥락이 많이 끊겼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고 싶은 분들은 책을 한번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